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다, 꼬꾸라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중국을 이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인도가 그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또 인도 외에 어떤 나라들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것은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로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겠다. 가끔 이런 중국 경제, 인도 경제, 다른 나라 경제를 다루다 보면 제발 한국이나 걱정하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들 국가들과 한국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는 무엇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중국 경제, 인도 경제, 그 밖에 주요국들에 대한 현황, 트렌드를 들여다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일까요? 정말 이 중국 경제가 마치 달팽이처럼, 용이 아니라 달팽이용처럼 천천히 폴링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으로 느리게 걷는 그런 중국 경제를 표현하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 경제가 계속 슬로우 다운, 소위 말하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그런 중국 경제의 모습을 상징하듯이 중국 경제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쭉 들여다보면 인도에 관련된 여러 표지들은 다 하나같이 날아가요. 인도가 코끼리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인도가 전기차를 타고 날아가고 이게 어쩌면 보신 것처럼 chance to fly 혹은 인디아의 moment라는 표현조차 중국 경제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으로 인도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경제를 명확하게 진단해보고 실제 어떤 중국을 대체할 주요국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글로벌 경제 트렌드와 또 한국 경제 트렌드, 또 주요 산업 트렌드 세 가지 섹터로 구분했을 때 7가지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2개가 하나는 꼬꾸라지는 중국 경제고요. 그 다음 하나는 미래의 생산기지로서 도약하고 있는 인도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저자직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2024년을 상흔점,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있었고 델타 웨이브, 오미크론 웨이브가 있었는데 3번에 걸친 중국 경제의 셧다운 때문에 중국 경제는 마치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는 아물거나 잊혀지지만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보시는 것처럼 영영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그 주황색 경로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 월드뱅크는 중국 경제를 이렇게 상흔 효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IMF조차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2023년 5.22% 성장률을 보이지만 2024년에는 4.5%로 성장률이 나름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중국 경제 걱정하지 마라. 4.5%의 성장률을 보인다. 한국 경제 1%대 성장 아니냐. 또 역시 니네 나라나 걱정하라.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중국 경제를 4.5%가 저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성장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제는 제가 좀 강조하겠습니다만 경제는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경과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스냅샷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는 4% 성장률, 한국 경제는 1% 성장률 이걸로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중국 경제가 14%였고 근래 5%대 성장률에서 또 4%대 성장률로 내려오고 향후에는 3%를 향해 또 갈 것이다. 뚝뚝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 성장률의 전환, 그러니까 고성장 기조가 끝나고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경로에 있는 그 중국 경제가 사실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이 나름의 이렇게 높은 매출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고성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장을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정작 공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매출이 그만큼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장마저 가동률이 줄어드니 괜히 투자한 거예요. 투자 수익이 안 거치는 거예요. 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여러 개의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고용했는데 그 고용된 인력이 지금 당장 노동법 때문에 해고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고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을 전제를 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것인데 그 플랜이 뒤틀리는 거죠. 이게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위험을 주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이미 2023년 올해 최대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고 그 최대 청년 실업률을 또 갱신하고 또 8월부터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성장세가 뚝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다, 꼬꾸라지고 있다,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IMF는 기존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5.2%, 4.5%로 23년 7월 당시 전망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23년 10월 들어 수정 조정합니다. 하향 조정합니다. 5.0%, 4.2%로 말이죠.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 성장률의 그 흐름, 그 전망치도 23년 7월 기준의 전망치였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은 5.0, 4.2로 그마저도 또 하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또 눈여겨볼 것은 23년 성장률 조정폭이 0.2%포인트이지만 24년 성장률 조정폭은 더 크죠. 0.3%포인트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 그 어려운 국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미중 패권 전쟁을 우리는 제외시켜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2018년부터 본격화됐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이나 다른 주요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관세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가격 경쟁력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어디로 옮깁니까? 베트남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인 거예요. 저는 실제 이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이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2020년 경제 전망서에 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준비했던 2020년 경제 전망서에 이 글로벌 경제 트렌드로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큰 거대한 변화는 차이나 엑소더스다.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을 떠난다. 엑소더스 하는 현상은 맞습니다. 근데 떠나서 어디에 위치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미중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비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성향은 파란색 매우 적고요. 비우호적 혹은 다소 비우호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뭐 그 밖에 다른 나라들,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웨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향후 중국 경기가 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동맹국으로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우방국과 동맹국을 형성하고 중국은 또 중국 우방국들과 동맹국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소위 탈세계화, 이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공장이 이전되는 그 현상, 빠져나오는 현상은 향후에도 더 지배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만큼 중국 GDP가 예전만큼 높게 유지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인 거죠.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이 현상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가 나름의 연착륙을 만들 수 있겠지만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은 경착륙에 가까우니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중국이 뭐를 도입합니까? 반간첩법을 도입해요. 뭐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보 이익에 어떤 정탐을 한다든가 그런 불법을 제공하는 것, 이게 다 간첩행위라고 분류를 하고요. 또 제3국을 겨냥한 그런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든가 중국에 있는 주요 시설, 핵심 정보, 기반 시설 이런 걸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간첩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정황만 포착되면, 물증 없이도 정황만 포착이 되면 간첩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구속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불허하고 이런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하거나 이런 반간첩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미 몇몇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몇몇 기업들의 종사자들이, 임직원들이 실제 구속되고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비즈니스 미팅을 갈 때 스마트폰을 들고 가지 말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브폰을 들고 갈 것, 그리고 사진을 찍거나 중국을 방문하기 전후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검색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 소위 반간첩법 개정안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뜩이나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이전시킬까, 중국 사업 철수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많은 기업들이 이 반간첩법 때문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이참에 중국으로부터 이탈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못하면 어떤 나라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것인가? 물론 이미 중국의 인건비는 다른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의 인건비보다도 훨씬 비싸졌기 때문에 또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가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시장으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커졌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국을 대체할 그 밖의 아시아 신흥국, 그것을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라고 합니다. 그 알타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타시아가 부상합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월드뱅크가 중국 경제를 전망할 때 2023년보다 24년 경제가 더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또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EAP라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24년 경제가 23년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요. 또 세계 경제를 둘로 쪼개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나누는데 이 신흥개도국을 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흥개도국에서 중국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 오히려 23년 성장률보다 24년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IMF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계속 L자로 크게 꺾여서 떨어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검정색 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
L자형 경기 침체인 거죠. 23년 3.0%, 24년 2.9%로 더 안 좋아집니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주로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이 똑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경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에서 4.2%로 성장률이 23년, 24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보면 중국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들의 성장률을 상상해 보면 23년보다 24년이 월등히 올라가는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23년보다 24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그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월드뱅크나 OECD나 IMF도 공통적인 그런 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IMF가 2028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게더링해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니까 보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23년 성장률, 반짝 성장률을 뒤로 하고 하향 안정화되어서 2027, 8년에는 3%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대표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또 필리핀까지 이런 나라들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미 IMF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분명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는 줄어들고 중국으로의 추가적인 공장 증설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이들 국가로의 공장 증설은 늘어나고 해외 직접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시아가 부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전국으로부터 완전히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비대면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이 승승장구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다시 주춤해지고 대면 서비스업이 큰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제자리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대면 서비스업의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여행, 항공, 면세점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광산업이 대면 서비스업으로서 가장 충격을 많이 주는 요소였는데 역시 대면 서비스업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서 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상 아직까지도 제자리로 못 돌아간 것이고 23년 끝자락 24년에는 온전히 제자리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주로 이 관광산업이 자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알타시아 국가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동시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인도가 특히 생산기지로서 잠재력을 갖고 부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저는 경익남 81화에서 인도를 좀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포함해서 한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정말 생산기지로서 잠재력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경익남 81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 경익남 81화에서 강조했었던 여러 근거 중에 하나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구죠. 2023년 지금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그 나라는 인도가 되고요.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3위가 미국이죠. 그리고 4위가 또 인도네시아예요. 실제 인구 구조로 봐도 그렇고 특히 인도의 인구는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생산기지로서 인도가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겠구나 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생산 연령 인구를 헤아려 보면 대략 9억 5천만, 그리고 알타시아 국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 많은 알타시아 국가들의 생산 연령 인구를 추산해 보면 14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봐도 생산 연령 인구가 더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고, 특히 인도가 그런 알타시아 국가 중에서도 그 인구라는 면에서, 노동력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국가겠구나 라고 가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그 근거는 오늘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인도가 생산기지로서 역할하기가 부족함이 많다. 노동법도 미비하고 전력 공급도 좀 문제가 많고, 또 이 물류 인프라라든가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 해운 인프라 마찬가지 한계가 굉장히 많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생산기지를 우리가 둘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 차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제는 항상 스냅샷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과를 보는 것이다. 지금 인도가 그런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역시 인도도 주요 산업정책, 인도의 주요 경제성장 전략이 바로 메이크 인 인디아예요. 인도에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노동법을 개선하고 물류 인프라, 도로 인프라, 전력 공급 인프라, 갖가지 그런 인프라를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1, 2년 후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인도뿐만 아니라 역시 인도네시아도 핵심 산업 전략, 그 방향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충분히 첨단 산업을 가공하는, 첨단 산업을 도입하고 첨단 산업이 융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업 전략,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지금의 모습과 1, 2년 후의 모습, 또 5년 후의 모습은 또 달라질 수 있겠구나. 마치 중국이 10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달라져 있듯이 이들 국가가 제2의 중국처럼 부상해서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산기지로서 충분히 역할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 청산인을 그려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의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속에서 경제가 정말 침몰하다시피 안 좋아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경제 성장률은 더 많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기업 전략 관점에서는 디리스킹 전략이죠. 그 밖에 다른 아시아 신흥국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체결해서 그 다른 국가들, 중국을 대체할 다른 국가들과 어떤 수출입 계약, 어떤 종류의 공급 계약, 어떤 제조기지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임을 강조해 드리고요. 또 투자 관점에서도 인도나 또 알타시아와 관련된 주요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ETF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 투자를 또 고민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의사결정 내리는데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참조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